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늘었습니다. 9억 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대상 아파트가 21만 5천 가구 늘었습니다. 서울은 아파트 패닉바잉과 임대차법 여파로 강북 지역 인상률이 높았습니다. 공시가격이 70%나 급등한 세종시는 종부세 대상도 70배 늘어났습니다. 세종시 주민들은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며 분노했습니다. LH 사태 이후 판세가 흔들리는 서울시장 선거를 집중 분석합니다. 박영선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 안철수 후보에게 모두 밀리고 3자 대결에서도 고전하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자를 시작으로 일반인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됩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오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 접종합니다. 10살 조카를 물고문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가 2년 전 군산 아내 살인 사건 가해자의 딸로 밝혀졌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살인범의 딸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겁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주택을 단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올해는 특히나 세금 고지서 받아들이는 게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평균 19%,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시지가가 안 오른 곳이 없습니다. 7월과 9월에 나눠내는 재산세,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까지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다 오르게 됩니다. 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올려놓고 세금만 걷어가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이 공시가격 얼마나 오르는지 안건우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급등은 없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공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19%,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3040 세대 패닉바잉이 이어졌던 서울, 경기는 각각 19%와 23%, 천도론까지 나오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집값이 치솟은 세종은 작년보다 70%나 뛰었습니다. 대전과 부산 등 지방 대도시도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시세의 70.2%로 공시가격을 맞췄지만 1년 새 전국 집값이 너무 올라 공시가도 폭등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예년보다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실화보다는 작년에 시세 변동이 많았던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9억 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확 늘었습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은 52만 5천 가구로 지난해보다 70%가 늘었고 대부분 서울에 몰려있지만 부산과 대전 등 지방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 대열에 대거 합류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2%로 세금 감면 혜택을 고려하면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인구의 5분의 1가량이 사는 서울은 남 얘기일 뿐입니다. 3인 가구 이상의 수요에 적합한 주택 면적으로 살펴본다면 6억 원대 구간을 넘어설 가능성이 세금 감면 효과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이 아니라 노원, 성북 등 강북 지역이었습니다. 전세난과 3040 세대의 패닉 바잉이 겹치면서 외곽 지역도 집값이 급등한 탓으로 해석되는데요. 집 없는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오른 집값에 분노하고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이사도 못 가는데 세금만 더 내게 생겼다고 불만입니다. 박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8년 된 마포구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한 아파트. 지난해 공시가격은 10억 7,7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12억 9,600만 원이 됩니다. 장기 보유나 고령자 공제가 없다면 1주택자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00만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마포구와 성동구 옥수동, 성수동의 20평대 아파트도 새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편입됐습니다. 9억 원 이상 종부세는 그동안 강남 3구 부자 동네 얘기였지만 이제 서울은 5곳 중 1곳이 종부세 대상입니다. 집값이 쌌던 강북과 외곽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강남을 추월했습니다. 노원구는 서울 25개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 강동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는 1년 새 3억 원 넘게 오르며 지난달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강남 규제 풍선 효과에다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 난민,
그리고 3040 세대의 패닉바잉이 서울 외곽 집값까지 불을 지핀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다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사 갈 데가 없죠. 누가 집값을 올려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누가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집은 한 채만 갖고 있는데 다른 데로 아이들이 전학시킬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기 머물러야 되는데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다음 달 29일 최종 가격을 공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오늘 발표 중 가장 눈에 띈 지역은 단연 세종입니다. 이 공시 가격이 무려 70%가 올랐고 그에 따라 9억 원 넘는 종부세 대상자는 70배가 늘었다는데요. 정말 무섭게 올랐다는 이야기죠. 내 집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 화가 나 있었는데요. 구자준 기자가 세종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가 공시가격 상승률도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9%인데 세종시 상승률은 무려 70%에 달합니다. 서울 상승률의 3배가 넘습니다. 특히 세종시 중위 집값은 4억 2,300만 원을 기록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서울을 넘어 1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시 집값 상승은 국회 이전 같은 천도론으로 정치권이 주도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단기간에 올랐던 때가 국회에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 있을 때 그게 영향이 컸죠. 집값이 오르자 9억 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은 25가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760가구로 70배 늘었습니다. 실거주 주민들은 천정부지 치솟은 집값은 허상이라며 세금 폭탄만 떠안게 됐다고 분노합니다. 나라에 세금만 많이 내는 거지 뭐 내한테 이득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차피 또 그거 팔고 다른 데 이사 가도 또 그 가격으로 그것밖에 못 사는데 자본주의의 사회를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은 네, 있는 사람들은 더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없는 사람들은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보유세 부담이 커졌지만 그렇다고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 팔면 다시는 세종에서 집을 사기 좀 힘들어요. 세종이 이제 넘사벽이라고 해요. 세종 못 가면. 특히 세종은 대부분 신축 아파트로 보유 기간이 짧고 일자리를 찾아온 젊은 세대가 많아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도 적습니다. 그만큼 세종 주민들의 조세 저항도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렇게 천정부지 땅값이 올라버린 세종시. 주민들은 집값 올린 건 우리가 아니라고 분노하죠. 여기에 세종시 건설을 지휘한 전직 차관급 공무원이 곧 개발될 알짜배기 땅을 산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세종시 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세종시 봉암리에 있는 1층짜리 상가입니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는 차로 5분 거리입니다. 2년 뒤 산업단지가 착공되면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됩니다. 숙박시설부터 상업시설부터 해가지고 물류단지를 해가지고 상당히 화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봉암리입니다. 이 땅과 상가를 산 사람은 세종시 건설을 담당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전직 청장입니다. 2013년부터 4년간 재직하다가 퇴직한 지 4개월 만인 2017년 11월에 매입했습니다. 이 시점은 산업단지 후보지 발표 9개월 전이었습니다. 그걸 왜 팔겠습니까? 몰랐으니까 당연히 팔죠. 행복청장이었던 건 아셨어요? 몰랐죠. 그 당시는. 땅과 건물을 포함한 매입가는 9억 8천만 원, 3.3제곱미터당 370만 원꼴인데 현재 주변 시세는 땅값만 3.3제곱미터당 700만 원이 넘습니다. 730까지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거래가 안 되죠. 사람들이 안 사. 전 행정도시 건설청장은 산업단지는 관할 업무가 아니었다며 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해명했습니다. 1년 1개월 후에 지금 후보지가 돼서 여기가 산업단지라고. 그걸 무슨 수로 알아. 정착하고 안정하기 위해서 거예요. 여기 정착하기 위해서. 경찰은 투기 의혹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권 유력 인사의 보좌진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도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2005년 매입한 임야 근처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도록 힘을 썼다는 겁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의당 세종시당은 해당 시의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그런데 이번 LH 사태를 LH가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약 1년 전 직원이 비공개 정보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가 사내에 접수됐는데 LH는 아무런 조치 없이 덮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LH 부조리 신고센터에 개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LH 재직 시절 개발 토지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이나 지인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주변 다른 이들도 여기에 가담했고 퇴직한 지금도 투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이런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이뤄졌다면서 등기부 등본도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LH는 퇴직자 관련 내용은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제보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보를 보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면 해체까지 거론되는 지금의 상황에는 이르지 않았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LH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꼬우면 이직하라는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됩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익명 보장이 핵심 기술이라 작성자를 알 수 없는데 여론 무마용으로 보여주기식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야당은 LH의 내부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만큼 과감한 외부 수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난 2주일 정부의 꼬리 자르기, 조사 신용을 내는 보여주기 쇼만 봐온 LH 또한 배운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부전자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LH 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해이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LH연구원이 중소기업에서 받은 자료를 활용해 동의 없이 특허를 출원하고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학술지에도 게재했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A씨는 지난 2013년 LH연구원 B씨와 처음 만났습니다. 5년간 연구 끝에 특허를 받은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LH 아파트에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A씨는 수시로 제품 설계 도면과 분석 자료 등을 요구하는 B 연구원에게 수년간 의심 없이 자료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3월 LH에서 별도로 출원한 특허에는 A씨가 제공한 연구 자료가 활용됐습니다. A씨는 LH 특허 출원에 자신의 연구 자료가 쓰이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LH는 또 A씨가 추가 출원한 특허가 공동 연구에서 나왔다며 지분 절반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업무를 사실상 A씨가 전담했고 단순히 연구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LH는 창작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한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선 연구원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직접 연구한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LH는 몰염치한 중소기업 죽이기 행태를 멈추고 상생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LH는 연구원 B씨의 윤리적인 문제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특허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정신까지 언급하며 부동산 적폐 청산에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쓸 수 있는 카드를 아낌없이 꺼내들었습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기초의원, 재보선 후보자, 10년간 LH 토지 보상 내역까지 다 전수조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나 제대로 하자며 맞섰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이 현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적폐를 5번이나 언급하며 야당을 향해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만 빼고 국정조사, 10년간 LH 토지보상 전수조사 등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냈습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 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조사합시다. 부동산 비리는 국민의힘이 더 많을 것이라며 여론전도 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부자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라고 맞섰습니다. 우리 당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한 것에 저희들이 나쁜 의도가 있다고 봐서 전수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은 특검이든 전수조사든 하겠다며 일단 검찰 수사부터 개시해 증거인멸부터 막으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 LH 사태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3자 대결에서조차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야권 후보에 앞서지 못하는 걸로 나오면서 여당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판세가 뒤바뀌는데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야권 단일화를 가정한 경우 오세훈 안철수 후보와 각각 맞붙었을 때 17%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야권이 단일화에 실패해 3자 대결 구도가 된 경우에도 오세훈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박영선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한 4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에 힘입어 상승세를 탔습니다. 박 후보는 2월 초중순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안철수 3자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보다 앞섰고 안철수 후보와는 접전을 벌였습니다. 부동산 이슈에서는 서울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규모나 영향력 등에 있어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LH 사태 수습은 당 지도부에 일임하고 선거운동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공중전은 여의도에 맡기고 의원님들과 저는 도병전에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검과 3기 신도시 전수조사 등을 제안했던 박영선 민주당 후보도 정책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돌봄 영역이 확대된다는 것이 이제 여성 시장을 재촉하는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박 후보는 오늘 저녁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마지막 토론회를 갖습니다. 여권 단일 후보는 모레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야권에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다 보니 3자 대결로도 이기지 않을까 욕심들이 생기는 걸까요?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발언 수위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단일화 시한을 나흘 앞둔 오늘 거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오 후보님은 단일화의 진정성은 갖고 계십니까? 아무리 급해도 단일화 협상 중인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입장문을 보고 제가 조금 좀 놀랍고 그리고 또 실망했습니다. 서로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표현은 서로 간에 자제했으면 좋겠다. 어제 안 후보가 오 후보의 서울시장 중도 사퇴 전력을 문제 삼자 오 후보가 야권 분열을 잉태할 후보라고 맞받으면서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단일화 무산을 우려하는 야권 지지자들을 의식한 듯 단일화 필요성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걱정하실 만한 상황이 빚어졌는데요. 안철수 후보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단일화 의지는 정말 굳다. 절대로 3자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측 협상단은 계획대로 내일 TV 토론회를 연 후 여론조사로 단일 후보를 뽑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토론회는 내일 오후 5시 30분부터 80분 동안 열립니다. 양측은 스탠딩 토론으로 할지 등 진행 방식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 분열은 필패라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19일로 정해진 단일화 최종 시한은 지켜질 것이란 관측이 아직까진 유력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23일 앞두고 여론조사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선거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 딱 한 개를 꼽으라면 뭘까요? 네, 바로 야권 단일화 꼽을 수 있겠습니다. LH 사태가 여권의 악재가 되고 야권에 유리한 상황이 되면서 누가 최종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느냐를 놓고 협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이게 단일화가 되겠나 싶긴 해요. 네, 한번 직접 들어보면 알 것 같은데 양당 대표 정말 감정 싸움에 가까운 신경전 벌였습니다. 토론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서 시장 노릇은 어떻게 할 걸? 과연 단일화를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안 대표는 김 대표의 발언을 두고 SNS에 정말 모욕적이다 이렇게 불쾌함을 숨기지 않기도 했습니다. 송 기자가 이걸 이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단일화 협상이 좁혀지지 않는 진짜 쟁점이 뭡니까 대체? 네, 일단 내일쯤 최종 단일화 방식이 좀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 100% 여론조사로 가는 쪽으로는 좀 가닥이 잡힌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강한 국민의힘은 누가 단일 후보로 적합한지 묻는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에 중도 확장성을 내세운 국민의당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맞붙었을 때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당명을 넣자, 안철수 후보 측은 후보 이름은 넣자 이렇게도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기싸움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는 오차 범위 밖에서 오세훈 후보가 앞서긴 했는데 박영선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두 후보 모두 비슷한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중도층이 지금까지는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제3의 지대로 중도층이 존재했다면 지금은 반문 정서로 전환이 되어버렸죠. 야권 후보 누가 되든 박영순 후보에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양측에선 단일화 방식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뭐 3자 구도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판이 깨져서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요? 네, 일단 뭐 3자 구도 한번 제가 두 캠프 측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답이 돌아오더군요. 우리는 깰 생각이 없다. 그렇게 두지는 않겠다. 일단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 LH 사태로 야권에 유리한 선거 국면에서 단일화 실패로 패배할 경우 두 사람 모두 다음 정치 회복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판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야권 단일화는 내일 후보 토론, 이틀간 여론조사, 그리고 19일까지는 마무리하는 일정이 잡혀있긴 합니다. 이 변수는 어떻습니까? 이 야권 단일화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요. 네. 양쪽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변수가 될까요? 네, 윤석열 전 총장 일단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또 대선 주자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들은 일단 다음 달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엔 공식적인 정치 행보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 어느 후보로 단일화가 됐느냐에 따라서 누가 야권 재편 주도권을 갖느냐가 연결되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안 후보가 어제 서울시장이 되면 윤 전 총장을 포함해 더 큰 야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하자 오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야권 분열을 잉태할 후보라며 안 후보와 당 외곽의 유력 대선 주자가 결합하면 다음 대선은 야권이 분열된다고 견제했습니다. 여당 얘기도 해볼까요? 여당 네. 박영선 후보 좀 쉽지 않은 구도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상황이 그럼요. 뭘까요? 네, 일단 LH 사태로 여권의 위기감이 상당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반전을 위한 카드, 이게 뭘까 했더니 오늘 적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가 LH 후속 대책을 말하면서 부동산 적폐, 생활 적폐를 언급했는데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이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중도층이 떠나고 있다는 분석 속에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할 지지층을 투표소로 향하게 하겠다, 이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아직 23일이나 남았으니까요.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얼마 전 10살 조카를 물고문하듯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알고 보니 학대를 한 이모는 2년 전 군산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가정의 딸로 밝혀졌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가정의 당사자가 비정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된 겁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살 조카에게 개 배설물을 먹이는가 하면 물고문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무속인 이모. 반성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내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전문으로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모의 아버지가 2년 전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전북 군산 아내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드러났습니다. 아내를 10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농로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남성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사건 발생 5개월 뒤 자신을 피의자의 딸이라고 소개한 여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새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아버지가 응당한 벌을 받게 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남성이 살해한 건 5번째 부인이었고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딸이 3명 있습니다. 세 자매 중 살인 혐의로 구속된 건 둘째, 아이의 친엄마는 막내였습니다. 청원 글을 올린 건 세 자매 중 1명으로 추정됩니다. 글쓴이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학대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분노 조절 장애거나 공격성일 겁니다. 대상을 증오하는 한편 그 대상을 닮아가는 게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학대가 대물림되지 않으려면 피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학대 피해자였다고 해도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의 가명 사유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번에는 비위 의혹으로 대기 발령 조치된 박동주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 관련 속보 전해드립니다. 채널A는 앞서 박총경이 경남 남해의 호화리조트 숙박비를 건설업자에게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총경 측은 고향인 남해의 시골집이 잘 정리돼 있어서 굳이 비싼 리조트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박총경의 부하 직원들이 박총경에게 리조트 숙박권을 선물받았고 예약자명은 특정 법인이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동주 총경은 경남 남해의 대형 호화리조트에서 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능범죄수사대에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에게까지 해당 리조트 숙박권을 선물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 총경의 소개로 리조트를 방문했던 직원들은 예약자가 박동주 총경이 아닌 한 회사의 법인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총경이 업자로부터 숙박권을 제공받아 직원들에게까지 나눠줬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해 시골집이 잘 돼 있어 리조트에 머물 필요가 없었다며 건설업자와의 유착관계를 부인한 박 총경의 해명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리조트는 하루 숙박비만 50에서 60만 원 선이고 골프장과 스파는 물론 고급 식당도 여러 개 갖춰져 있습니다. 박 총경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사정이 딱한 부하 직원을 위해 친동생 지인을 통해 해당 리조트를 딱 한 번 예약해 준 적은 있지만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렇게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찰은 한 달째 자체 감찰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서 이서연 기자입니다. 박동주 총경과 관련한 비위 의혹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근무시간 여성 경찰관들을 불러 술자리를 가진 의혹은 경찰청 감사과에서 감찰을, 건설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비롯해 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가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박 총경에 관한 의혹들에 대해 빠짐없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경찰이 요직을 두루 거친 총경급 간부의 비위 의혹 수사를 망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2년 전 버닝썬 사태 당시에도 유착 의혹에 휩싸인 윤규근 총경을 둘러싸고 봐주기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했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들이 추가됐습니다. 법인명으로 예약된 호화 리조트 숙박권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관련 진술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식 수사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사진작가가 1년간 매일 같은 장소에서 서울 하늘을 찍은 사진을 모자이크했습니다. 파란 날도 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암울한 공상과학 영화처럼 잿빛이 된 날도 많았습니다. 올해도 반가운 봄 날씨와 함께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와 미세먼지가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상륙합니다. 베이징에서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오전 7시 베이징 전역이 주황빛깔로 뒤덮였습니다. 오후가 되며 좀 옅어졌지만 푸른 하늘과 반짝이던 건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도심엔 누런 흙먼지만 자욱했습니다. 베이징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CCTV 신사옥입니다. 멀리서도 비스듬히 기울어진 건물의 윤곽은 뚜렷하게 보이지만 모래바람이 하늘을 가린 오늘 건물들은 색깔을 잃었습니다. 가시거리는 1km도 채 안 돼 거리엔 속도를 줄이라는 안내 표지도 등장했습니다. 배달기사들은 강한 바람과 함께 닥친 황사로 눈을 뜨기도 숨을 쉬기도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很难受吧，鼻子嘴里都是沙，没见过这种天气吧。我不太会说，我就感觉这太可怕了，这像没办法。这是什么？嗓子不舒服。 올해 첫 황사 경보도 내려졌는데 현지 매체는 최근 10년간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의 공기질 지수는 가장 나쁜 단계를 기록했고 항공편 4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严重到近几年都没有，很多年都没有这样的沙尘暴了。 이번 황사는 어젯밤 몽골의 강력한 모래바람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현지에선 최소 9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발 황사는 내일 새벽 한반도를 덮칠 걸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요즘 전기차에 이어서 수소차를 타는 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친환경차로 각광하며 각종 지원을 늘리고 있죠. 문제는 충전 한 번도 하기 힘들 정도로 운전자들 불편이 많다는 겁니다. 현장 카메라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수소차는 올해 기준 1만 대를 넘어섰는데요. 이용자들은 여전히 충전소 부족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현장으로 갑니다. 수소 충전소 앞에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충전소를 찾았지만 이내 포기하고 돌아가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일부러 연천에 가지고 이 시간에 와서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한 40분 정도 많이 안 기다린 것 같아요. 여기는 예약제라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없으면 또 예약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운행하면서 언제 예약을 해야 된다는 이게 참. 수소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충전소는 56곳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일부 지역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광화문 인근인데요. 제가 이 수소차로 직접 가까운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양재, 강동, 그리고 여의도 국회, 상암 이렇게 네 곳이 있는데 상암은 예약제로만 운영이 돼서 오늘은 예약이 꽉 차서 국회로 지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출발하기 전에는 어플리케이션 상으로 차 2대가 대기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또 한 대가 늘어서 앞에 3대가 대기 중입니다. 한 대를 충전하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 다음 사용을 위해 수소 압력을 높이는데 또 5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네, 지금 충전을 막 마쳤는데요. 저희가 충전소에 도착해서 대기를 하고 충전을 완료하기까지만 약 30분이 걸렸습니다. 충전소당 하루 충전이 가능한 대수가 정해져 있고 서울 지역에서 밤 10시 이후로 운영하는 곳은 여의도 한 곳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충전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강원도 내 수소충전소 2곳 중 하나인 춘천휴게소는 지난주 취재 당시 이틀 연속 고장나 있었습니다. 내가 하루를 버렸거든요. 누가 나한테 고생해줄 거냐. 오늘 한시에 된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더 미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가고 싶거든요. 거기 가장만 해야지. 어디 갈 수가 없지. 정부는 당장 내년까지 충전기 310기 구축을 목표로 짓는 비용의 절반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발 위험을 이유로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실제로 님비 현상이 커가지고 일반 주유소도 주변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 확보도 어렵다는 거. 수소 충전소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기존 LPG 충전소를 수소 충전소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여영규입니다.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인도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번 달 23일 백신을 먼저 맞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 일반인 대상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우선 75세 이상 고령자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노인 주거시설 이용자를 포함해 화이자 백신을 맞는 대상은 약 380만 명입니다. 3월 셋째 주, 넷째 주 마지막 2주에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이 가장 먼저 백신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고령자 가운데 65세 이상 74세 이하 일반인 494만여 명은 5월 또는 6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원래 3분기에 맞기로 한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도 2분기로 당겨 백신을 맞습니다. 보건의료인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접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3분기로 예정했던 소방공무원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도 상반기로 앞당긴다는 방침인데 관건은 물량입니다. 정부가 6월까지 접종 목표로 잡은 인원은 1,200만 명이지만 현재까지 공급이 확정된 백신은 890만 명분. 나머지 310만 명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인데 2분기 도입 예정으로 알려진 모더나와 얀센, 노바백스 백신의 공급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접종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필수적인 공무 등으로 출국할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일부 의료진이 이 백신 접종 거부 캠페인을 벌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확인해봤습니다.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이미지입니다. 마스크를 쓴 의료진으로 보이는 이 사람 옆에 나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을 거다. 코로나19 백신 위험을 목격하고 있다고 써있죠. 백신 거부 캠페인을 지원하는 스위스 의료단체라며 로고도 보이는데요. SNS상에는 이 포스터가 한국어뿐 아니라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스위스 보건당국 홈페이지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실제 포스터인데요. 직접 비교해보시죠. 상단에 노란색 디자인, 또 사진과 텍스트 위치까지 상당히 유사하죠. 하지만 진짜 포스터는 백신 접종 받을 것이라며 오히려 접종을 독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의 포스터 속 기관명 자세히 따져보면 스위스 백신 보호연맹이라는 단체 존재하지 않고 캠페인을 지원한다는 의사단체의 로고도 코로나19와는 전혀 관련 없는 한 시리얼 회사의 로고였습니다. 포스터 속 의료진 사진도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발견되는데요. 회사 로고와 사진을 짜깁기에 만든 거였습니다. 가짜 포스터 유포가 심각하자 스위스 보건당국도 외신을 통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짜 이미지 속지도 유포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야란야란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뭘 방어하라는 겁니까?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저입니다. 그러니까 사저를 방어하라. 여권에서 대통령 방어에 나섰나 보죠?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총출동했는데요. 좀스럽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좀스럽다.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을 향해서 이제 먼저 했던 말이죠. 네,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께서 좀스럽게 사저 이야기나 할 때가 아니라고 비꼬자 민주당이 오늘 맞받았습니다. 억지 궤변이고 비열한 정치 선동입니다. 가장 최악의 좀스러운 원내대표다.
자, 이 뭐 좀스러운지는 국민이 평가를 할 텐데 구체적인 논란이 어떻게 됐었죠? 네, 먼저 대통령이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을 11년이라고 적었는데요. 야당은 대통령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농사를 지었냐고 지적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어에 나섰는데요. 대통령 사저 입구에 밭이 있다. 그게 영농이지 뭐냐면서 농사를 안 지었더라도 영농 경력은 농지 취득 조건이 아닌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농지를 사서 이 대지로 변경한 게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네, 이 건은 대통령 복심이죠. 윤건영 의원이 나섰습니다. 귀농할 때 형질 변경은 수시로 발생되는 일이라며 게다가 팔지도 못할 집 아니냐 야당의 공세가 병적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사저로 투기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 논란은 사실 대통령이 이 좀스럽다고 야당을 공격하면서 더 불이 붙었어요. 네, 대통령 사저는 늘 관심의 대상이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봉하마을 사저를 두고 아방궁 논란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아들 이시영 씨 명의로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해서 차명 거래 의혹으로 특검까지 도입됐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저게 부동호인가요? 가덕도보다 큰 LH. 네. 이번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야기군요. 네,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주도하면서 상승세를 탔는데 LH 사태가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입니다. 가덕도 신공항보다 LH 사태에 여론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가덕도 특별법은 55.2%, LH 투기 의혹은 65.8%로 LH 투기 의혹이 더 높습니다. 이 대통령이 선거 개입 논란까지 이제 무릅쓰고 자 가덕도를 당정청 다 데리고 갔었잖아요. 네. 이낙연 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은 지난 금요일에 부산을 또 내려갔습니다. 무건 수건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이제라도 가덕도 신공항을 되살리고 하지만 지지율만 보면 아직 큰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후보 적합도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17.2%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 반격 카드가 있을까요? 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박형준 후보를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박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이 부산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죠. LCT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LH권을 연상시키는 공격이군요. 네, 하지만 아직은 공방 수준으로 뚜렷한 결과가 나온 건 없습니다. 장 의원은 박형준 후보의 선대본부장이 15에서 20억 원 정도의 차익을 얻었다고 했는데 당사자는 청약 신청 1순위로 분양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뭐 이 건도 그렇고 사저건도 그렇고 이제 선거가 좀 혼탁해지는 느낌이 나네요. 네, 이번에도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는 네거티브 선거를 보게 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여든 야든 근거 없는 네거티브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미얀마 유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군부 뒤에 중국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도 군부를 규탄하면서도 중국의 눈치를 보는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어둠 속을 가로지르는 총소리에 시위대가 놀라 달아납니다. 군경의 무차별 발포로 지난 주말 최소 39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26명으로 늘었습니다. And now we're seeing orders that police and military soldiers shoot people down in cold blood. 시위가 계속되는 한편 수도 양곤의 공장 32곳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모두 중국인 소유의 공장들입니다. 미얀마 군부를 두둔하는 듯한 중국 정부에 반발한 누군가가 방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이 중국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자 미얀마 군부는 양곤의 전면 계엄령까지 선포했습니다. 미얀마 한의회는 중국 공장 오인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태극기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를 향해 다각도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큽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도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쿠데타란 표현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When I also warned they will
go in an isolation. The answer was we have to learn to walk with only few friends. 서방 사회의 군사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민간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고 자칫 국가 간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어 현재로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화풀이를 하는 건데요. 한국계 부인을 둔 호건 주지사가 내 딸도 당했다고 나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침을 얼굴에 뱉어서 bleeding lots from the brain. 지난 9일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억울함은 생생합니다. 할머니의 멍자국만큼 가족들의 충격은 더합니다. Now I'm afraid to go out and my kid is afraid to go out. 40대 남성 노숙인이 가해자로 체포됐지만 폭행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후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They're forced to live in fear for their lives just walking down streets in America. It's wrong. 미국 내 증오 범죄는 7% 줄었지만 특히 아시아계를 향한 범죄는 지난해 대비 149% 늘어났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맞선다며 가족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17년 전 딸 셋을 혼자 키우던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와 결혼했습니다. My wife, my 3 daughters, my grandkids, all Asian, and they've felt some discrimination personally. 미 전역에서 규탄 시위가 이어지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구기 종목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 주간 명장면에서 확인하시죠.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케이타의 강력한 스파이크가 투투에 꽂힙니다. 그런데 정지석이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지금 공이 그러니까요. 급소에 맞은 보니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이 바닥에 먼저 튕기면서 급소를 때린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정지석은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지만 동료들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빙판 위에서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딱딱한 아이스하키 공이 급소를 향했습니다. 급소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NBA는 초장거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단판 슈터 스테픈 커리, 10m 밖에서도 정확했습니다. 데미안 릴라드는 더 멀리서 던졌습니다. 하프라인 뒤에서 던진 공이 깔끔하게 림을 통과합니다. 커리도 질세라 맞불을 놓습니다. Anything you can do, I can do better, Mr. Lillard. 구독자만 5천만 명이 넘는 스포츠 유튜버가 40m 슛에 도전했습니다. 투석기의 힘을 빌려 공을 던져보는데 워낙 거리가 멀어 쉽지 않네요. 수십 번의 시도 끝에 하늘 위로 쏘아진 농구공이 그물을 가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명장면이었습니다. 누런 먼지로 뒤덮여 앞이 보이지 않는 이곳, 오늘 중국 베이징의 모습입니다. 중국 내륙에서 발원한 황사가 베이징을 지나면서 공기질이 매우 나빠진 건데요. 베이징을 강타한 황사먼지는 우리나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북풍을 타고 우리나라 서쪽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내일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호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에 전국도 오전 한때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후에도 황사가 추가 발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미세먼지 예보와 현황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에 10에서 40, 전남에 5에서 10,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은 모두 오늘과 비슷해서 포근하겠고요. 당분간 온화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